일본이나 중국 여행 가셨던 분들이라면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없어서 당황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도 숟가락처럼 생긴 식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중국에는 탕츠라는 이름의 숟가락이 있으며 이것이 일본으로도 전해져서 칠리랭게라는 이름의 식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국물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 숟가락을 거의 쓰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한술 더 떠서 숟가락 자체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죠. 식당에서 국이 나오면 안에 있는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먼저 먹고 남은 국물이 있으면 그냥 그릇째 들고 마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굳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일본과 중국 영화 또는 각종 미디어에서 젓가락만 사용하고 그릇째 들고 마시는 걸 흔히 볼 수 있죠. 한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 왜 그 편한 숟가락을 안 쓰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밥을 먹을 때는 물론이고 떡볶이나 전골류 탕류를 먹을 때도 숟가락을 쓰는 사람이 많으며 심지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퍼먹을 정도이니 말이죠. 그런데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체 왜 숟가락을 잘 쓰지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자면 꽤나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한 후 농사를 짓게 되면서 곡식을 주식으로 먹게 됐는데 요리 기술이 제대로 발달하기 전까지는 죽을 끓여 먹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 살던 사람들도 주로 죽이나 국 형태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13세기경까지는 중국인들도 청동기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사용하며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공자나 최초의 통일왕조를 세운 진시황제 그리고 초안지 최후의 승리자인 유방도 지금의 한국인들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사용해서 식사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13세기 이후부터 중국인들은 더 이상 청동기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명나라 말기쯤부터 중국인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지금의 중화요리를 만드는 방식처럼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많이 묻게 되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송나라 이후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자 점점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중국인들이 많아졌고 이런 이유로 인해 숟가락이 중국인의 식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의견 또한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식탁에서 숟가락이 사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국수와 만두를 주식으로 먹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송나라 이후 황합 북쪽을 가리키는 화북지역은 물론이고 장강 중류지역인 화중지역에서도 겨울에 밀 농사가 가능해지면서 풍부한 밀 생산량을 바탕으로 국수나 만두를 주식으로 먹기 시작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곡물로 지은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이 더 편하고 필수적이었겠지만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만두를 먹을 때는 숟가락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식탁에서 점점 숟가락이 사라지고 젓가락이 유일한 식사 도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지금도 중국인들은 만둣국을 먹을 때나 볶음밥을 먹을 때만 그들의 숟가락인 탕치를 사용할 뿐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모두 젓가락으로 해결한다고 하네요. 일본인들은 애초부터 숟가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나라와 헤이안 시대의 일부 지배층들 사이에서는 신라에서 수입한 청동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지만 그들도 식사를 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땅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퍽퍽하지 않고 찰기가 많은 성분의 쌀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찰진 쌀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면 밥이 숟가락에 달라붙어 불편하다 보니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해 밥을 먹게 되었죠. 이 부분은 지금도 찰진 밥을 먹을 때 숟가락보다는 젓가락만 이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국을 먹을 때도 굳이 숟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일본에서는 675년 40대 천황인 덴무 덴노가 육식을 금지한 후로 1872년 메이지 덴노가 그 금지령을 해제할 때까지 12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는 문화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국을 먹을 때 딱히 크기가 큰 건더기라고 할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식집에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나오는 미소 장국을 보면 국에 건더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본의 칠리랭게라는 이름의 숟가락은 볶음밥 같은 중국식 요리나 라멘을 먹을 때만 사용하고 일반적인 일본 음식을 먹을 때는 젓가락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이용해 밥과 국을 먹으며 심지어 콩자반처럼 젓가락으로 집기 어려운 반찬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쓰는 사람도 있죠.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숟가락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중국처럼 많은 양의 밀이 생산돼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한반도의 쌀이 일본 쌀처럼 찰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식용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중국처럼 튀기거나 볶음 요리보다는 국물이 많은 탕류 음식이 발달해서 숟가락이 주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숟가락을 많이 쓰게 된 데에는 조선시대 이후로 불교가 쇠퇴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 탓도 있다고 합니다. 유교에서 생각하는 모범적인 생활상을 보여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주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주나라 시대에 밥을 먹던 모습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주나라 시대까지는 밥 먹을 때 청동으로 만든 숟가락과 그릇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은 녹그릇과 노수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녹그릇과 노수저가 마치 양반을 상징하는 고급 식기처럼 돼버리면서 전국 여기저기서 엽전을 녹여 녹그릇을 만들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에는 그 사태를 보다 못한 조정에서 녹그릇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죠. 그런 문화가 현재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녹그릇 대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스테인리스로 만든 식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기존의 다른 식기들보다 훨씬 관리하기도 쉽고 대량 생산을 하기도 편한 데다 그게 또 한국인들의 감성에도 맞다 보니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요즘은 식사 예절이 많이 무색해진 시대가 되어서 숟가락 대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국도 그냥 그릇째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먹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 뭐가 됐든 맛있는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차가운 물을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은 굳이 찬물을 왜 마시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찬물 그대로 마셔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질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 등 몇 군데의 나라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죠.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수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수도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텁텁하고 석회질이 껴있는 물이 나와서 그냥 마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때 커피나 차 또는 포도주와 같은 과실주나 맥주와 같은 곡물주를 함께 마시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물을 마셔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돈을 주고 사야만 했죠. 중국 또한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는 것을 꺼려하며 물을 끓여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음식은 워낙 기름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냉수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죠. 게다가 오랜 시간 차 문화가 발달해 왔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보통이었으며, 요즘 들어서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 없이 차가운 콜라와 사이다, 맥주와 소주를 마시지만 예전에는 이런 음료수조차 데워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감기가 걸렸을 때는 콜라에 생강이나 한약재를 넣고 끓여서 마시는 민간요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여름철에 보온병을 들고 다니며 따뜻한 물을 마시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이 지금처럼 냉수를 극도로 꺼리게 된 것은 195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위생개선 캠페인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의 의학계에서는 찬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유해왔고, 청나라 말기만 해도 콜레라 예방을 목적으로 물을 반드시 끓여 먹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죠.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냉수를 마시지 않았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냉수를 마시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전국 단위의 위생개선 운동을 벌이면서 나름식을 함부로 먹거나 찬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대중들의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지간하면 찬물을 마시지 않는 생활 습관이 정착됐죠.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얼음처럼 차가운 생수와 맥주를 마시는데 별 거부감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평균적인 위생 수준이나 상수도 시설을 생각했을 때는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유럽 또한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찬물을 마시지 않는 편이라고 하죠. 유럽에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중국처럼 열악하지는 않지만, 유럽의 토양은 대부분 석회암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하수에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머나먼 옛날인 중세 시절부터 유럽인들에게 강물이나 지하수를 그대로 마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오랜 세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굳이 마셨을 때 탈이 날 위험이 큰 냉수보다는 안전한 온수를 마시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퍼진 커피 문화 덕분에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에 익숙해진 것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찬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냉수 대신 당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유럽과 중국 외에도 무더운 지역에 있거나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 제대로 물을 끓이는 살균 과정이 불가능한 나라들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하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는 냉면 같은 차가운 면 요리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쌀국수나 볶음면처럼 뜨거운 요리를 주로 먹는다고 하죠. 서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사막지대가 많다 보니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음료수나 술을 물 대신 마시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앞서 말했던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차가운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고 하죠. 한반도의 토양은 대부분이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반층 자체가 자연적인 정수 필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강물과 지하수가 매우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외부의 저수지 등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유럽의 도시들과 달리 중세 한반도의 도시에서는 집집마다 우물을 파서 별다른 정수 과정 없이 지하수를 그대로 마셔왔죠. 이런 생활 습관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 외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과의 궁합을 생각했을 때도 차가운 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 요리는 국이나 찌개 등 뜨겁고 짜고 매운 음식이 많아서 차가운 물이나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기름기가 많은 중국 음식이 따뜻한 물이나 차에 어울리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과 체질상 가깝다는 일본인들이 따뜻한 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음식 문화가 마시는 물의 온도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하죠. 일본의 전통 음식들이 따뜻한 물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 일본인들 역시 한국의 음식 문화와 마찬가지로 차를 음식과 같이 마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우리처럼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음식 재료와 요리가 존재하고 각 나라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식재료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매우 귀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예를 들어 간장게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밥도둑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는 반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끓인 간장을 식힌 후 살아있는 게를 담가서 절이는 방식으로 조리한 간장게장을 먹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음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골뱅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골뱅이를 즐겨 먹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전 세계 골뱅이 생산량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소비한다고 하죠. 한국에서 생산하는 골뱅이의 공급량이 사람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일랜드나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골뱅이를 수입해 올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골뱅이를 아예 먹지 않기 때문에 영화 괴물에서 송강호가 골뱅이를 먹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으며, 골뱅이를 잡는 것이 직업인 어느 영국인 어부는 한국인들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대체 왜 이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달팽이 요리로 유명한 프랑스에서조차 골뱅이를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깻잎. 외국인들이 요리를 먹을 때 다양한 허브를 곁들여 먹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깻잎을 여러 가지 음식과 함께 먹는데요. 특히 깻잎 특유의 향이 고기나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생선회나 고기를 먹을 때 깻잎이 나오는 걸 흔히 볼 수 있죠. 그 외에 감자탕이나 전골 같은 국물 요리에도 깻잎이 자주 쓰이며 참치김밥이나 참치마요 등의 요리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깨는 한국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긴 하지만 들깨의 잎사귀인 깻잎을 먹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죠.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한 북한에서도 깻잎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깻잎절임을 보면 마치 낙엽을 간장에 절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깻잎 특유의 알싸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도토리묵.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참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가을에 도토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서 먹고는 하죠. 묵은 곡식 또는 나무 열매나 뿌리 등을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물과 함께 죽을 쓰듯이 쓴 후에 식혀서 굳힌 것을 말하는데, 묵이라는 요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 몇몇 곳에서는 묵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서 먹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도토리라고 하면 돼지 사료로 쓰이거나 다람쥐가 주로 먹는 열매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도토리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도토리묵은 오랜 역사를 가진 토종 음식으로 임진왜란 당시 피난을 가던 선조가 도토리로 만든 묵을 먹고는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궁으로 돌아온 후에도 도토리묵을 찾았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콩나물. 간장이나 된장 또는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식재료지만 콩의 뿌리를 자라게 해서 만든 콩나물을 먹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무침이나 탕, 찜에 들어간 것처럼 완전하게 익혀서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주로 먹지만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는 거의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날 것으로 먹기에는 풍미가 좋고 아삭거리는 숙주나물이 콩나물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고 하죠. 서양의 경우 콩에서 뿌리가 자라 콩나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속에 다리가 하나 달린 유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콩나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콩나물을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 시기는 삼국시대 말이나 고려시대 초기로 짐작되죠. 중국의 옛 문헌에도 콩나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식재료가 아닌 약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참외. 외국인들에게 코리아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참외는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이죠. 참외가 처음 퍼져나간 곳은 아프리카로 보고 있으며 이후 중동과 인도를 지나 중국을 통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중국의 옛 문헌에서도 참외가 우리나라의 명산물이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도 참외를 재배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명맥만 겨우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재배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고 하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망고스틴이나 두리안 등을 먹어보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과일로 참외를 많이 꼽는다고 하네요. 6번째, 산낙지. 17세기에 쓰여진 소설 임진록을 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선조에게 아주 귀한 음식이라며 개수나무에 사는 벌레를 바쳤는데 선조는 질색하면서 그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선조는 이여송에게 골탕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후 그에게 산낙지 요리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여송이 산낙지를 징그러워하며 먹지 못했다고 하죠. 이 기록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최소 16세기부터 산낙지를 먹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산낙지를 먹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영화 올드보이가 해외에 방영되었을 때 최민식이 산낙지를 통째로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다만 산낙지를 통째로 먹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낙지를 미리 잘게 토막낸 탕탕이를 먹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네요.